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4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9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선생님은 GIS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시간, 장소의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김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이제 발표 준비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표지부터 이제 한번 잘 만들어 보고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한림과학원이 이제 춘천에 위치하니까 춘천과 관련된 이제 고지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동여 지도를 가지고서 일단 한번 그 지역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과거 지도를 보면은 현재하고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위치가 한 번에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 하단처럼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지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제 근대 지형도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이제 비정을 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위치와 그다음 현대 위치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지명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연지리적인 변화들이 지형도에서는 잘 잡히는데요. 춘천에 있는 강들이 이제 어떻게 유로가 이제 변해 갔는가를 이제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잠깐 춘천을 둘러보고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릴까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앞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왜 역사 GIS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PT에 대한 도입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컴퓨터가 지리를 학부에 전공은 하긴 했지만 바로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서 지리정보 시스템 업체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 지금의 이제 AI 언어 처리하고 어, 예,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이제 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돼가지고 이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이라고 하는 큰 사업에 IT 관련한 팀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GIS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했고요. 이후로는 이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한국가중앙연구원에 인문지리학과 또는 인문정보학 이렇게 같이 처음엔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인문정보학과 인문지리학이 나눠졌는데요. 이제 그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지리학을 공부하고 석박사를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 있는 이 GIS, 역사 GIS라고 하는 연구 사업을 사실은 저는 경험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GIS를 익혀가지고 이 분야를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느낌보다는 사업으로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인문학자 선생님들하고는 좀 디지털 인문학을 접근하는 방향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제 주된 관심사를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역사 GIS. 그 수많은 GIS 중에서도 이제 역사라고 붙어 있는 주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산림 GIS, 환경 GIS, 도시 GIS, 뭐 해양 GIS, 주제별로 사실은 특화된 GIS 분야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과거의 역사 공간을 복원하는 역사 GIS를 주 전공으로 잡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인문학이 곽강을 받고 있어서 디지털 인문학에서 공간, 장소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역사 GIS가 학문에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역사지리 온톨로지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는 역사지리 온톨로지, 시멘틱 웹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 소개는 이렇게 끝내고요. 뒤에 이제 지나가면서 관련된 사업들 중에 제가 이제 수행한 사업들이 있으면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다 알고 계실 것도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는 느낌에서 역사 지도, 그 다음에 GIS, 역사 GI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역사지도 하면은, 요즘 역사지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역사부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또 역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 3D 모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 지도 복원을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과거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문서 매체로 돼 있는, 책으로 돼 있는 매체의 마지막은 아마도 역사부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부도 안에 있는 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지도들은 사건을 표현한 지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지도는 과거의 특정 시기에 역사지리 환경을 복원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전자로 말씀드린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점, 선, 면으로 표시한 지도들입니다. 뭐, 3.1운동 발생지를 찍는다든가, 동학운동이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를 찍는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지리 정보를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이야기가 커집니다. 과거 시점에 특정 주제가 아닌 모든 일반적인 인문 자연지리 환경을 복원한 지도입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18세기에 하천, 그다음에 행정구역, 그다음에 도로들을 복합적으로 다 복원을 해서 한반도 전역에 공시적으로 어떻게 과거의 역사지리가 환경이 모습이 구현이 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전자는 사실상 점을 뭐 이를테면 뭐 3.1운동 같은 경우에 뭐 5천 개를 찍는다. 이걸로 이제 점이 끝나지만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강의에서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지도와 고지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또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데요. 고지도는 영어로 하면 올드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제작돼 있는 모든 지도류를 다 고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만든 지도도 고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지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시점에서는 최신 지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김정우가 편찬한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핫한 최신 지도였죠. 지리 정보도 최신이고 그 다음에 지도학적으로도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 매체를 종이에다 구현하는 방법, 이런 과학사적인 방법 측면에서도 최신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지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 지도를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도와 역사지도는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지도는 언제부터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또 옛날의 역사지리 환경이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삼국시대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또 고려시대를 어떻게 영역을 인식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텍스트로 기록을 남긴 역사지리 문서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지도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바로 영남대학교에 소장 중인 동여비고가 되겠습니다.
17세기에 제작이 됐는데 한자로 돼 있긴 하지만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큰 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신라 시대의 지명입니다. 그리고서 이쪽에 동평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라는 건 이제 조선 시대죠. 그때의 동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금 뭐 해가지고 과거의 신라시대 지명과 그다음에 조선시대 지명을 대비해가지고 지도에 표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뿐만이 아니라 지리지 편찬에도 많은 애를 썼는데요. 그중에 대동지지의 방여총지 편을 보면 과거에 또 고려시대, 그다음에 신라시대의 행정구역을 복원하여 그린 지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사람들도 우리 이전에는 영토가 어떻게 생겼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당연히 현재에도 그런 궁금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 지도는 사실 연구자들한테는 많이 구축 복원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논문 안에만 이제 실리다 보니까 사실상 확산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역사지도 제작에도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카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카이에서는 전자문화지도라고 하는 지금으로서 보면은 왜 디지털이 아니라 전자가 들어갔지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네이밍상에 이제 조금은 이질감은 있지만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제 총체를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전자지도를 만들어 보고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자문화 지도를 전 세계에다가 공개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구죠. 이 전자문화 역사지도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한국에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지도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한 곳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문화 역사지도는 이어서 GIS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많이 방법론이 전환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인문 DB를 만드는 쪽은 역사 GIS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키워드가 굳게 됩니다. GIS는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S자가 시스템 내지 사이언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GIS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GIS는, 지도를 그리는 툴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부터 지리 정보를 다루는 하나의 데이터 학문입니다. 라고까지 그 정의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사실 툴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지리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다루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초의 목적만 잃지 않는다면은 뭐 네이밍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AI가 곽광을 받고 있어서 AI가 그리는 지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은 시험적으로 AI가 그리는 역사 지도는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시트는 사실은 생략을 할까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GIS를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 안에 지도 앱이 한두 개 깔려 있고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은 식당을 고를 때 지도를 항상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딱히 GIS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도 같지만 GIS를 이렇게 이용자 측면이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측면에서 잠깐 PT를 넣어봤습니다. GIS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화면으로 설명이 다 끝납니다. 첫 번째 성격은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결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GIS가 처음 등장할 때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번이라고 하는 필지 또는 음식점 또는 건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속성, 대장이 연결돼 가지고 그 정보가 연동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GIS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종이 지도와 같이 디자인된 상태에서 모든 지리 정보가 누적이 돼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로 공간 정보를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적도, 그 다음에 수계, 토지 이용, 그 다음에 도로 또는 고객 정보까지 여러 층위가 이제 나눠져 있는 공간 정보를 하나하나의 주제 팀 레이어로 구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가 GIS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생산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지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익숙하고, 특히 새로운 가게가 만들어졌는데 지도에 안 뜬다. 그러면 벌써 이제 옛날 지도로 취급을 하거나 지도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지리 정보에다가 내 정보라고 내가 만든 지리 정보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의 지리 정보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자.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 GIS의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번 행정구역도를 찾아가지고 현재하고 대비를 하지만 과거의 여기가 옛날에 군현이 어디였지, 면이 어디였지라는 것들을 계속 자료와 지도와 그 다음에 사전을 참조해 가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도에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같이 표현이 돼서 올라간다면은 아주 쉽게 현재와 과거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나의 층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도에다가 끼워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또 지명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 이름은 이렇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불렀지라고 하는 것. 아니면, 현재의 인구는 이렇지만, 조선시대의 인구, 18세기의 인구는 어떻고, 16세기의 인구는 어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간 데이터와 표로 관리를 해가지고 연동을 하면 쉽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사실은 GIS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GIS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지리 정보가 아닌 역사 지리 정보를 구축 지도와 분석하는 GIS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맨 아래에다가 썼는데 역사지하에서는 과거의 모든 시공간을 대상으로 문헌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대의 경관을 복원하는 다는 점에서 디지털된 역사지리학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은 뒤에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역사지도 제작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도를 그릴 때 어떤 도구가 가장 편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도를 그릴 때 사실은 과거에는 제도 기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노트링 펜이라든가 투명 종이라든가 자를 이용해가지고 지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지도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동그라미 구체의 지구를 평면상의 지도로 옮기면서 이 투영법이라든가 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반영을 해서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매칭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종이나 아니면은 그런 수학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좌표를 매칭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것들은 지리학하고는 또 별개로 지도학자들에게 이제 전문 분야가 됐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GIS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지도를 그리는 노력에 사실은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의 노력만 가하면은 손쉽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시점이 됐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지도를 그리는 거는 의외로 쉬운 일이지만 과거의 지도를 그리는 일은 또한 새로운 챌린지한 업무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국 지도가 이제 나왔는데요. 중국의 이제 청나라 때의 행정구역을 한번 그리고 싶다라고 하지만 요 지금 바탕이 되는 1820년대에 요 행정구역 부 단위의 행정구역 2단계 행정구역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거를 하나씩 다 복원을 해가지고서 영역을 경계를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어가 있다면은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820년만 있으면은 나는 근데 신해혁명 당시를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또 1910년을 또 18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910년께 현재 행정구역은 또 어떻게 변하지? 라고 하면은 또 그거를 또 찾아서 복원을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역사 GIS 같은 경우에 다른 GIS와 다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시간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축을 구축하고 또 여러 주제를 구축한다는 부분에서 이 어려움이 있는 이런 역사 지도의 제작을 GIS는 또 손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이제 역사 GIS 또는 이제 GIS의 흐름을 이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좀 일찍 GIS 기술이 도입이 됐고, 더군다나 그 도입된 GIS를 가지고서 역사 지도를 만든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하면은 언젠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역사 GIS냐, 전자문화 지도의 처음이냐라는 건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드니대 고고학과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타임맥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타임맥 코리아는 플래시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기별 행정구역, 영토의 이제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요. 지금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플래시가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브라우저에서 퇴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링크는 남아 있지만 요거를 이제 별도의 플래시 이제 뷰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정보는 사실 GIS로 구축이 되고 그 GIS를 애니메이션 이제 기법을 활용해서 연속적으로 연결한 기법입니다. 지금의 구글의 이제 타임랩 슬라이스하고 거의 같은 이제 기법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이제 강역에 대한 변화를 어, 디지털 역사 지도로 만든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GIS로 이제 지도를 만든 이제 사업은 고려대학교 민정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드물게 대형 사업이 처음 시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IT 협업을 해가지고 융합형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5개의 주제, 조선하고 관련돼 있는 문화, 역사 주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 25개의 주제를 다 구현하진 못했고요. 최종적으로는 7개에서 10개 사이의 주제가 지도화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으로서 이제 생각하면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 다음에 결과물만 보면은 약간 지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 결과가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같이 브라우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가서요.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음, 이쯤에 연구의 필요 배격성,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앞에 있는 도메인만 남기고 뒤에 거 URL 지우시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전자문화제도 사업은 실제 행정적으로는 두 기에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사이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2007년 사이트에 그 1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2기에 있는 사이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명을 가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인터페이스라든가 검색 방법이 조금 옛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 버튼 누르고 특정 영역을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면은 과거 시점이라 하면은 조선시대의 이제 행정구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하면은 뭐 여기서 지금 확대한 데만 보면은 한성 밑에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송파구부터 시작해서 광주시, 성남시, 그 다음에 안산에 이르는 바닷가까지 이르는 아주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죠. 이 행정구역이 현재 행정구역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는 이 지도 설정에 가서 음, 현재 지도를 같이 엎어서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명확하게 좀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계속해서 껐다 켰다 하면서 뭐 변화상을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도 현재와 과거의 조선시대의 대비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그래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을 때 지명을 검색하면은 그래도 하나는 나와서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림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전체 지도 중에, 8건이 지금 검색이 되는데, 이 8건에서 이제, 어, 춘천은 없네요. 이 8건은 없지만, 8건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고지도 5종, 그 다음에 근대지형도 3종, 그 다음에 지명사전 3종 해가지고, 이 방대한 DB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여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자료 또는 이 지역에 이 지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요. 여기서 일제시기 지형도에 가게 되면은 1910년에 된 어, 3차 지형도 또는 일본에서 외방도라고 불리우는 지형도의 지명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용도로, 어, 이 사이트가 사실은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웹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명을 다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는 나름대로의 역사 GIS의 처음에 스타트를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인구 경지에 가서 보시면 인구 경지에 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기에 대동지지네요. 호구 총수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를 보고 유형별 지도를 그리게 되면 호구 총수라고 하는 18세기에 제작된 인구 단위의 호구 정보를 통계화하여 를 지도하고 연결해 놓은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행정구역에 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다음 호구가 몇 명 이런 내용들도 알 수 있지만 이 서비스의 장점은 이제 인구 밀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인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공간적인 인구 집중도,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이렇게 공간 이제 면적하고 인구를 대비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인구 밀도의 지금 상황은 현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산간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백두대간에 지나가는 소백산맥하고 지리산에 이어서 연결되는 루트들도 인구 밀도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구 기록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여러 논문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어, 분연에 대한 면적이 얼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시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각 군연의 면적을 평방킬로미터 단위로 측량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 결과를 인구 데이터하고 활용을 하여 이런 식의 인구 밀도 주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한 번 정도 링크를 해서 조선시대 상황이 궁금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언론에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을 이제 좋은 쪽으로 받은 게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제 동북아 약사재단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고, 연대와 서강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도를 편찬을 못하게 됐습니다. 약 7년에서 8년 정도의 이제 시간과 그다음에 많은 연구비,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리소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측면에서 사실은 아쉬운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범위는 한중일과 그 다음에 한중일 접경에 있는 몇 개 국가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군사, 그 다음에 자연지형들을 복원을 하여 이것들을 400장에서 500장의 지도로 만들어서 책으로 묶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심각히 생각을 안 했지만, 만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불거진 문제가 바로 역사지리 정보의 민감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지리 정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또는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도 상당히 정확하게 비정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비정에 대한 문제가 연구자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 차이가 컸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이 사업의 중단 원인의 하나가 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샘플로 제가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각 시기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요거를 A2 사이즈의 크기로 이제 지도로 엮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이 지도는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역사지도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일반인들이 역사 지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지도가 역사부도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국가의 사실은 인문학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급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역사부도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 공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그 다음에 그 대축적인 이제 지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려, 삼국시기,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 그다음에 선사시기까지의 그런 이제 다양한 주제도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성과를 못 내리고서 끝나버렸죠. 하지만 이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연구진이 참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관심, 그다음에 역사 GIS에 대한 기술 노하우,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걸 거쳐갔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후에 또 연구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20년, 약 4년에서 5년 전부터 이 GIS 데이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사실은 시작은 3.1운동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구글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하면, 이때는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서비스긴 하나, 이 중에 이제 GIS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은 3.1운동의 발생지, 약 1589건에 대해서 지도화를 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 있는 요 지금 빨간 이제 지도들은 히트맵이라고 해서 이제 3일 이제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제 시각화 방법인데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실제 3.1 운동이 발생한 상세 지점들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각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3.1 운동과 관련돼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만들 때, 그럼 현대 지도에다가 점 1000개 찍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1000개의 점을 현재 위치에 찍는 거에 만족을 하지 않고, 과거 당시,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당시의 역사지리 환경을 밑에 같이 깔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가, 연사무소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장시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구 밀집지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건과 그 다음에 지리를 함께 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행정구역도가 여기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행정구역도는 1919년 당시의 행정구역도입니다. 여기에 도로와 철도 등의 주제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기관인 경찰과 헌병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조회를 할 수 있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점을 현대지도에다가 단순하게 점만 찍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3.1운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은 뭐 정확도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민원도 받지만 사실은 그래도 전반적인 이런 텍스트에 대한 시각화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 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도 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이어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기획을 한 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도를 한번 다 그려보자, 라고 이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 그려보자라고 이제 해봤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된 게 1910년이 이제 하한선이고, 상한선으로는 1970년대를 잡았습니다. 그 실제 구현된 거는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성과가 지금 완료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이 중에 하단에 가면은 역사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가 별도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내 문구를 읽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 이 중에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서 역사적 행정구역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의 이제 모습은 현재 지도를 검색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특정 시점에 이제 연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1914년 3월 1일 당시에 나는 면 단위 행정구역까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지도 위에 과거의 19년 당시 행정구역을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난 독리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독리는 경계까지는 복원이 사실상 거의 어렵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중심지인 포인트까지가 지도화가 돼가지고 한껏 중첩돼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지도가 아니라 1910년대 지도에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도 선택을
1919년으로 바꿔주게 되면 배경지도가 바뀌게 되죠. 한강 남부의 지금 강남 지역은 경관 변화가 매우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잠실을 보게 되면 현재는 한강 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간척과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잠실 형태가 나타나지만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중도가 크게 있고 양쪽으로 하천이 분할돼서 세네라고 하는 하천과 한강의 본류가 나눠져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서 이 사이트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검색에서 한번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가, 그 행정구역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이제 행정 폴리건을 검색해 주는데요. 광주는 이제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 쪽을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은, 시기별로 어떻게 행정구역이 변해왔는가를 하나씩 체크박스를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에 이제 광주면이 지금의 이제 광주시 영역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의 광주시는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1910년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산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그리고 큰 행정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역사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요 밑에 추가 공간 정보라고 해가지고 향후 다양한 지리 정보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중첩 서비스를 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진행한 서비스로는 서울대학교의 역사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우리 한국에서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장된 고지도가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워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대 규장각은 일찍이 이거를 디지털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에 가시면은 고지도를 클릭할 수 있고 고지도의 종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와 함께 목록을 보면은 색인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연구자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몇 천 장에 이르는 고지도를 브라우저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역사지리나 이제 과거에 이제 공간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 또는 일반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고지도를 읽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방위와 그 다음에 거리가 왜곡이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한자를 읽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돼 있는 지명을 현재 어딘가를 찾는 거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몇천 장의 지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역사지리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에서 바로 이것도 메인 링크로 뽑아져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분할 화면으로 이제 화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하얀색이 지금 앞으로 진행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흐르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을 체크박스로 껐다 켰다를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춘천을 가볼까요? 춘천을 확대해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고지도의 위치를 요 상단에 있는 기준 위치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지도하고의 비교를 위해서 는 약간의 위치 보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처까지만 찾아가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예 이런 이제 위치 연관 서비스를 안 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용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검색 서비스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나는 춘천 을 강원도에. 이게 모두 다 나오게 되는 서비스군요. 이거를 끄고 춘천만 나오도록 조회를 하게 되면 춘천에는 현재 고지도에 있는 지명 448개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비정이 돼 있고 어떤 고지도에 있는 지명이 지금 비정이 돼 있는가가 여기 출전이 표시가 돼 있으며 그리고 이거를 현재 여기다라고 이제 비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가리산이 어디 있는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가리산은 현재에도 가리산이네요. 그리고 청구 요람에 이런 식으로 가리산으로 표기가 됐다. 그다음에 대동여지도에 또 가리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가엽이라고 하는 곳은 1872 진영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해당하는 곳은 여기가 유력하다. 하지만 위치 정확도가 여기는 5라고 나왔는데요. 5라는 게 지금 설명이 따로 없긴 하지만 위치 정확도가 매우 부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지명에 대해서 위치 비정은 연구자마다 상이할 수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정확하게 마련하고자 노력하나 이 비정 당시에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고를 달아서 이용자들에게 비정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전국이 다 완성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축이 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답사나 지역 연구를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사이트를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종이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종이 지도는 아니지만 한 장의 PDF 지도, 이미지 지도로 만들어 놓는 주제도 사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을 두 가지만 보면은 저는 좀 찾아가기가 어려우니 바로 링크를 밑에다가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예전에 토대 사업을 쭉 진행을 했고, 그 토대 사업의 결과물들이 과제별 홈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HGS 기반 조선시대 역사 지도, 이렇게 바로 위에 뜨네요.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약 100여 가지의 사업들의 성과물들을 개별 홈페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봐야 될 서비스가 한국 근대전자 역사 지도입니다. 이거는 근대 시기에 각종 주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요. 여기서 자료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주제별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주제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PDF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금속 공장이 1938년에 어디에 위치를 많이 했는가에 대한 이런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해당하는 금속 공장에 대한 목록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앞에 기타 자료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 또는 액세스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같이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재 서비스의 장점은 사용자가 GIS를 몰라도 이미 완료되어 있는 인재 디자인이 끝난 지도를 확인을 해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만 끝난다면은 사실상 또 연구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제대로 찍은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게 없는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목록을 같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지도를 만들 때에 썼던 공간 데이터를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팀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협조 관계를 얻어서 획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써놨지만 어렵게 GIS로 다 만들었는데 배포는 이미지 지도만으로 한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써놨고요. 이렇게 일제시대도 이제 구축을 했지만 조선시대도 구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런 식의 서비스가 있고 여기도 자료 보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2540건의 지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국대전 당시에 육군의 진관 체계를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몇 개의 군현을 엮어가지고 진관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행정 체계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역과 그 다음에 중심지를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봉수에 대한 본거가 궁금하다 하면은 16세기에 강원도의 봉수의 연결망은 어떻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쉽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사실 이 서비스가, 유용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능학 성과 포탈에 있는 서브 페이지로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에 이게 바로 연결까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은 많은 지도가 지금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그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에서 만들었던 그런 주제도들, 15세기 인구와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주제도 등이 다 고해상도 데이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세미나 팀에서 만든 건데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최근에 제가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어, 역지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지사지하고는 조금 다 의미는 다르지만, 역사 지리를 관련돼 있는 지리 정보를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네이밍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DB는 많이 없지만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들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원본 자료 접근이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고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역사지리 정보를 조금씩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행정구역 DB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 행정구역 DB는 지금도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웹에서. 그 조선시대 행정구역 DB의 전체적인 이력,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 그 다음에 그 근거 데이터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구축 중이라 서비스가 이제 컨텐츠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존의 역사 GIS를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요. 한국은 외국의 전자문화 지도 및 역사 GIS 흐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술 도입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구역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연구 사업이 확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외국의 주요 대학들도 역사 GIS를 이용해서 사업들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버드대 중국 역사 GIS, 그 다음에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에서 영국 역사 GIS, 그 다음에
아, 이런 이제 성과들을 모아가지고 2005년에는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각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역사 GIS 서비스를 소개한 특별 잡지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제 역사 GIS의 문제는 기 구축된 역사지리 레이어가 공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역사 GIS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이 전반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하고도 같은데요. 특정 연구소나 아니면은 연구 사업에서 진행된 이제 연구 성과물들이 사실 공개가 다 100%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연구소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이라든가 앞으로의 연구 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모두 다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그래도 기반이 되는 어떤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선시대 9년 행정구역 또는 아직까지도 구글에서 찾으면은 쉐이프 파일 또는 QGIS에 있는 지오 패키지 파일로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규장과 한국관연구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소를 해주고 있으나 그 속도가 약간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 GIS가 구축이 왜 어려운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광범위한 시간 공간적 범위에, 약간은 질린다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사 GIS는 특정 시점에, 과거의 공간을 복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든 시기에, 역사지리 공간을 복원하는 거죠. 조선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조선과 고려를 비교해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는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쭉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만 보고 싶으신 분도 있지만 그거를 군사나 아니면 역원제하고 같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는 도로망의 변화를 함께 연구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제와 그다음에 시간 조합만 하더라도 사실 그리고 전국적인 스케일에서는 몇 명의 연구자만으로는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디지털 인문학과 같은 문제지만 역사지리 정보 생산 주체 간의 협의체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규장각과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계를 맺고서 상호 만들어진 역사지리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협의가 있긴 하지만 비단 이 세 개의 기관만 지금 현재 역사지리 정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넓게 확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맡고 있는 게 바로 역사지리 정보의 민감성입니다. 누군가가 비정을 했는데 그 비정에 대한 근거가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았느냐, 검증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검증을 받지 않더라도 이거를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게 많은 거죠. 특히나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연구를 했던 비정이라 할지라도 그 성과물이 그 기관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기관에서도 공개를 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문적인 자율성과 그 다음에 공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충돌나는 지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 GIS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역사지리 정보의 구축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축이라는 단어를 인문학자들이 약간 또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없이 DB를 입력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역사지리 정보의 구축은 사실상 연구하고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문헌에 나타나 있는 지명 또는 어, 지명에 해당하는 공간 객체인 점선면을 이제 현재 지도에 매칭하는 작업 또는 그 범주를 설정하는 작업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방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방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딱 단어를 들었을 때는 감은 안 오시지만 이 텍스트를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방경계는 그 당시의 텍스트로 그 행정구역에 대한 영역을 기록해 놓은 정보입니다. 현재로만 보면은 이렇게 동경 128도부터 해서 129도, 그 다음에 북위 35도부터 36도 해가지고 경의도상의 사각형을 표시한 요런 이제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울산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감을 잡으실 분은 없을 거라 봅니다. 사실 지리학자들도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자기 동네의 영역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사역, 사경, 또 풀어서 쓰게 되면은 사방경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지라고 하는 행정 군현에 대한 행정 중심지로부터 각 경계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그 경계의 지점의 지명들을 정리해 놓은 정보가 바로 사방경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공간화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경주시를 사각적인 경의도 공간에다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처럼 특정 지점에서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방향과 거리, 그 다음에 그 경계와 그다음에 구간이 만나는 교차점에 대한 지명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해놓은 영역 표시 방법은 거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텍스트로 표현할 때 그 군현에 대한 영역적인 부분을 잡는 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방 경계가 전국적으로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이전에도 세종실록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지리지를 편찬하지만 그것들이 다 집터생돼서 만들어 놓은 정보가 세종실록 지리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신정동국, 여지승남, 여지도서, 그다음에 각 지역의 읍지들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방 경계는 업데이트되고 수정되고 그다음에 경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한 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아, 그래서 이 사방경계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중심군현에서 인접군현까지 가는 이제 거와 그다음에 경계지점 방향 거리로 이루어진 이 다섯 가지 필드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정보도 사실 모아놓고 보면은 상당한 양의 DB가 되고 그다음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DB가 요 사방경계 DB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니까 먼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거리의 단위였습니다. 거리의 단위가 딱 오리로 끝나는 것이 53%, 그 다음에 오리로 끝나지 않는 게 이제 40%가 정도가 되는데, 이 40%에 해당하는 오리가 아닌 1, 2, 2리 또는 이제 100보, 200보라고 하는 이 단위들은 사실상 최초의 측량 거리가 아니면은 기록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정보 같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오리 배수가 아닌 거리들은 대폭 줄어들고 거의 다 오리 배수의 표현으로 전환되게 되죠. 음. 과거에 어떻게 거리를 측량했을까? 이 부분은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또한 이 거리를 잴 때 이제 경계 지점의 지명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고려시대의 행정구역들이 잔존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방 경계를 다 모아서 시각화를 해놓으면은 요런 이제 지도가 되는데요. 얼핏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엄청난 지역 간 네트워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지도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사실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읍치와 읍치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도들이 사실상 부족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교통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사방 경계는 교통로를 일부 대체하는 그런 정보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실록 시리즈의 이 거리가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부합할까라는 좀 의심이 들어서 이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타나 있는 리수, 리 단위의 거리와 그 다음에 현재 거리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는 지역들이 이제 몇 군데 확인이 됐고, 그곳이 도대체 왜 이런 오류가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상세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예로 안엽과 토산의 예를 들었는데, 안엽에서 토산을 갈 때 보면은, 여기 대동여지도에 보면은, 강을 이런 식으로 비껴가지고 영역이 그려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구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강을 따라서 돼 있죠. 과거의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이런 식으로 강을 먹고서 들어가 있는 경계 지점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텍스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문화권이나 생활권에서 이해를 하면 심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 강이 이제 큰 강이 아닐 경우에는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은 동일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긋는 것보다 이제 어,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긋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이제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으고 모으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방 경계라고 하는 방향과 거리와 그다음 지명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그 이후에 몇 차례의 전국 지리지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그거를 정확한 국토 측량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세종실록 시리즈에서 신증동국 여지로 승남으로 넘어오는 100년간의 변화에서도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리수의 증가인데요. 리수의 증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같은 구간이 예전에는 10리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14리로 표현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두세 배가 늘어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축소가 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4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다면은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타나 있는 심리와 그 다음에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나타나 있는 심리는 서로 의미하는 실제 거리가 다르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가 왜 이제 차이가 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 비교를 한번 해본 내용이 뒤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방 경계가 이제 교통로를 대체할 수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그래서 사방 경계하고 별도로 도로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가지만 사실상 이 당시에도 사방 경계와 그 다음에 도로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도로를 어떻게 텍스트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얽히고 설킨 도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서부터 끝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분할하고, 그 다음에 거리와 방향을 쓴다라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어 신경준이 도로고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이때에도 지역 간 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채 사방 경계로 계속해서 이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세기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도 텍스트 상에서의 도로에 대한 서술은 매우 제한적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도로에 대한 정보와 사방 경계에 대한 거리 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서 대동여지도상에서는 복잡한 도로 네트워크가 완성됐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후의 연구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역사지리 정보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번 라고 했을 때, 그런 연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리 정보 자체, 역사지리 정보 자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서 이후 연구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행정구역도나 도로, 그 다음에 지명 데이터가 오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근대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붙여서 개량적인 연구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속속 이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연구지만 일단은 이 사례로 일단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짚고서 넘어가고요. 음. 다음에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디지털 역사학, 디지털 인문학과 역사 GIS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디인가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디지털 역사학에서 GIS를 어떻게 쓰는가? 이건 이제 역사학의 관점이죠. 문학에서 이제 GIS를 쓰는 거와 역사학에서 쓰는 거와 종교학에서 쓰는 거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공간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있는 연구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봤는데요. 음. 하지만 역사학에서의 GIS 활용은 상당히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방법론하고도 같은데요. 이 GIS를 붙여서 역사학에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기존 전통 인문학이 만났을 때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필요성과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사실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다른 IT나 또는 순수 인문학이 부딪혔을 때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끊임없는 후속 연구가 따라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인문학, 범용적인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이제 GI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의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사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한미경 선생님의 내한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편지 네트워크는 외국에서도 초기 디지털 인문학에 많이 활용되어 있는 그런 방법론이죠. 이거를 GIS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대한 발신지, 수신지, 그 다음에 편지 안에 있는 내용상의 장소를 다 지도로 표현을 하고 그걸 네트워크 지도나 시각화 방법을 쓰게 되면 편지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지도들도 있는데요. 예양협정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포교 구역에 대한 부분을 기독교끼리 같이 이제 협의하에 나눠가지고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도들을 사실상 이제 이런 내한 선교사 편지 프로젝트에 한꺼번에 중첩을 해가지고 보여준다면은, 좀 더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못했고, 편지의 발신지, 수신지, 그 다음에 장소들만 구글 마이맵에서 포인트를 찍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허경쟁 부지현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신 조선시대 표류 노드 시각막이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표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과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조선과 그다음에 중국 또는 저 동남아에 있는 국가까지 다양한 배를 타면서 이제 표류와 또 그다음에 그 표류에 대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화하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인문지리가 아닌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모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를 밑에다가 깔고서 그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안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해안선은 현재 해안선이 현재 15,000km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사람의 손이 안 닿아 있는 자연 해안선은 9,700km고 나머지 뭔가에 콘크리트를 치거나 아니면 방조제를 하거나 아니면 간척 사업들을 한 해안선이 5,555k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해안선 중에 40%가 뭔가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해안선을 가지고 조선시대 표류의 지점을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도들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토양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 토양도 중에 여기 이제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해혼성 편탕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과거 간척돼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원해안선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DH 사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사업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 이제 3명, 4명 이렇게 참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리까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욕망은 있으나 사실은 그거를 구현하기까지 리소스가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에도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지하에서 과제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마지막 맺은말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쭉 지금의 이제 사례들을 이제 사례와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사 GIS라고 이제 하는 요 키워드, 요 네이밍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GIS가 이제 지리학에서는 너무 핫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인문 분야에서도 지리는 내가 몰라. 하지만 GIS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GIS가 하나의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음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GIS는 지리에서도 사실 방법론, 그 다음에 툴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GIS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GIS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 설명을 쭉 드린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역사 GIS는 특정한 어떤 주제 분야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산림만 보더라도 산림 GIS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산림을 복원할 거야? 조선시대야? 고려시대야? 아니면은 완전히 그 이전의 원시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시기에 따른 생태를 복원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역사 GIS에서 문헌만으로 해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생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그다음에 화분 분석 등 아주 종합적인 연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 GIS라고 하는 키워드의 이제 한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그래서 디지털 역사 지리학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인문학,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디지털 역사학, 디지털 종교학, 디지털 인문학, 계속해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분야가 이제 주제 분야로 쪼개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역사지리학은 디지털 인문학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디지털 인문학에서 GIS를 활용하는 사례는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접근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GIS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필요가 없고, 약간은 지금은 위치, 과거의 위치 또는 문학 소설에 나타나 있는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GIS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기능 또는 인문학과 붙어서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IS를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하고 비슷하게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제 Historical GIS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외연을 확장을 해서 Special Humanities 또는 Geo Humanities라고 하는 단어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죠. 역사 GIS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행정구역도도 아직 완벽하게 복원이 지금 안 된 상태지만 지금 교통로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문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구축과 복원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유에 대한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 지도가 이제 좌초가 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역사 지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한국의 학문 역량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역사 지도를 만들어서 그 초판을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종이 지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역사지리 또는 역사 GIS를 활용해서 그 성과물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가 마지막에는 조금 큰 얘기로 끝났지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강 잘 들었습니다. 김현종 선생님께서는 GIS와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